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금방 2부가 돌아왔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어느 때보다 쉬웠고 어느 때보다도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어요. 아까 정말 경유값 보면서 최근에 너무 많이 놀랐다라는 분들 계셔가지고 오늘 퀴즈 정답은 경유였는데요. 야, 휘발유 가격을 역전할 정도의 상황. 그러면서 특히 오늘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공통점이 이 단어를 많이들 쓰십니다. 7658님 화물차 기사입니다. 미칩니다. 라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1238님도 경유 미치겠네요. 화물차로 먹고 사는데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정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겠죠. 예. 1414 쓰시는 분도 화물차 운행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남는 게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한민주님은 오늘 올림픽 대로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요 이렇게. 9076님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기름값 비싸다고 욕하시고 카드를 창밖으로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들어요. 이야, 진짜 그렇습니까? 그거 주워주지 마세요. 내려서 여기 카드 떨어졌네 하고 다른 차부터 주유를 해주세요. 아이고야, 별의별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본인의 기분으로 그렇게 또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실시간 사연도 또 질문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코스피는 5.9% 급 반등하고 있습니다. 311포인트 해서 5,562. 코스닥은 3.3% 오른 1,138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8.9%, 하이닉스는 11%대 급 반등, 현대차 6%, LG 에너지솔루션은 2.5%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7%대 강세입니다. 조선주나 방산주는 좀 쉬어가는데요. 아까 하락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었네요. 미래에셋증권이 5% 올라가는 등 증권주도 다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과 방산 약간 약세인 것 빼고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에코프로 4%대 또 삼천당 제약은 2%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처음으로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상장되는 날이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도 관심을 두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어제보다는 한 2, 3원 정도 오른 1,470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WTI라고 하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85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아침에는 89 그리고 87까지 내려왔다 현재는 또 85달러까지 진정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배럴당 11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가 진폭이 엄청나게 커졌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머지않아 끝날 수 있다. 계획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한마디에 유가는 크게 내려오고 증시는 급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기도 하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인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유 그리고 뭐 석유화학 산업 또 에너지 분야 두루두루 또 이제 커버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변동 좀 많이 겪어보셨습니까? 러우 전쟁 이후로 처음 겪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러우 전쟁 당시 대비해서 좀 더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도 더 큰 것 같습니다. 파급력, 속도도 그렇고. 네. 이게 사실 원래 에너지 가격은 예측 자체가 어렵기도 한데다가 맞습니다. 이 대외 변수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고. 근데 또 왜 정유 산업이라든지 석유 산업 그 기업들 실적을 보려면 어느 정도 예측치는 또 깔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더 어려우십니까? 저도 이제 뉴스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근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응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최악의 상황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러우 전쟁 당시에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비중이 대략 한 12% 정도 됐었습니다. 아하, 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원유가 오가고 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물량 비중만 보더라도 지금의 현상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러우 전쟁 당시에 유가가 맥스 33%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게 12일 만에 오른 건데 12일 만에 33%. 네, 어제 기준으로 50%까지 올랐는데 그게 9일 만에 50%가 오른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자체가 워낙 그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당시에는 사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인프라 설비들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인프라 예. 설비들이 이제 타격을 받다 보니까 막 맞습니다. 폭격을 하고. 네. 그리고 네. 제재를 한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이란 러시아 원유들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 충격은 크지 않았었죠. 러시아 원유가 뭐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 갔고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들의 수요는 그걸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미 이제 저장고들이 차기 시작을 하니까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는 국가들이 나타났고요. 이걸 한번 줄이기 시작을 하면 가동 중단을 하게 되면 재가동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원유를 퍼내는 거는 네. 다시 돌리면 다시 쭉쭉 원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또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는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뭐 생산해도 채워넣을 탱크가 없으니까 네, 감산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걸 다시 돌리려면 그 시차 때문에라도 공급이 또 한정 기간은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야, 이거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정유사들도 원유 재고가 20일치에서 30일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열흘 정도가 지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원유 재고가 거의 한 절반 정도 동이 났을 텐데 이게 일주일만 더 지속이 되면 어떻게든 가동률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원유를 더 사갈 수밖에 없고요. 예. 이렇게 되면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길어진다라고 계속된다면요. 하면 20일에서 30일치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유사가? 근데 지금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대략 한 2, 30일치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전략 비축률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원유 기준으로는 33일치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3일치요. 네. 근데 정부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풀진 않을 거니까요. 네. 조금씩 풀 테니까 일단 한 달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조금씩 위험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를 말아야 하는 건데 네. 사실상 뭐 정유사의 재고가 바닥났다라는 거는 정유에서 팔 게 없다라는 네. 뭐 휘발유, 경유 등유 팔 게 없어진다라는 그 최악의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략적 비축류를 이제 비축해 놓는 거긴 합니다만 네. 조금 구조적인 걸 한번 또 먼저 여쭤보고 이슈를 계속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공정위가 정유사들 네. 가격 담합 혐의를 이제 조사한다고 하는데 유가는 그러면 어떤 구조로 결정이 되는가? 네. 그 순서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유가는 근본적으로 글로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심플할 것 같고요. 네. 예. 오펙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 증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측의 요인. 예. 수요 공급의 변화가 가장 유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글로벌리 가장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 중동이나 미국이다 보니까 네. 이 두 지역이 스윙 프로듀서로 불리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쪽에서 완전히 좌우해 버릴 수 있는. 맞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뭐 오펙 플러스였다면 이제는 또 미국의 힘도 훨씬 더 강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거를 수입하는 건 정유사입니까? 네. 정유사가 직접 정유사가 수입을 하고? 수입을 해서 정유 설비를 돌려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떻게 좀 정유사가 그래도 절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절대적이진 않다. 정유사가 될까요? 절대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국내는
아시아의 석유 제품 가격, 휘발유나 디젤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 현물 거래소에서 등유 가격이 네. 혹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30% 비싼 상황입니다. 등유 경유가요. 예, 등유 경우가 근본적으로 지금 싱가포르에서 30%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다가 환율을 계산을 하고요. 거기다가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경유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면 경유나 등유는 그쪽 중동 지역 어떤 뭐 정제 시설이 타격을 받고 호르무즈를 통해서 수송해 오는 비중이 커서 뭐 그런 이유입니까? 등경유가 근본적으로 휘발유보다 지금 재고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경유 같은 경우는 발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네. 사실 그 전쟁용으로도 사실 디젤을 씁니다. 그렇죠. 항공기도 풀사요.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디젤이 근본적으로 지금 모자란 상황이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는 더 지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등유나 경유는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이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요. 원래 우리나라 세금 체계를 보면 휘발유보다 디젤에 대한 그 세금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죠. 원체 산업용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서민용 연료라고 해서 휘발유가 세금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디젤은 3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국제 가격이 워낙 지금 디젤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내 경유 가격도 휘발유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보내주실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게 빨리 또 끝나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비난의 화살이 이제 정유사 막 주유소로 향하다 보니까 근데 서로의 말은 또 엇갈려요. 주유소가 폭리 취하는 거 아니야. 근데 주유소는 정유사가 공급가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게 뭔가 진실 게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좀 예민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정유사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공급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일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직영이 아닌 개인 주유소 같은 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판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장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민간 예, 주유소는. 예, 민간 민영. 주유소들 예. 같은 경우는 사장님 마음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 잘못하시는 거 그 시차잖아요. 네. 올릴 때는 즉각 반영하고 네. 사실 그 싱가포르 현물 거래소 가격이 그 가격으로 산 게 국내에 도착하기도 전일 텐데 네. 가격은 또 먼저 올려버리고 네. 이거는 뭐 과거에도 거의 그랬던 걸까요?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 네. 그 이란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유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기는 하거든요. 예, 최근에 급격하게 가능성에 올랐지만 따라서. 예, 그 전부터 조금씩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한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많이 올린 주유소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슈들, 개인 사장님들의 이슈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 가격은 지정학적인 우려까지도 또 선반영되면서 네. 또 가는 측면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석유 가격 그 상한제, 네. 최고 가격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아닙니다만 빠르면 뭐 이번 주 안에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과연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가격, 그러니까 싱가포르 현물 가격 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결정한다면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아져야 되긴 합니다. 지금도 그럼 다 반영이 안 된 안 되어 가격이에요? 있습니다. 사실 시차를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 3주 뒤에는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상한제를 해버린다 실시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정유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취할 수 있는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팔수록 손해가 된다면 만약에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말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한제가 걸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그 비용 대비해서는 덜 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당장은. 네, 당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한제가 오히려 공급을 더
위축시켜 버리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가동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도 내가 팔수록 리터당 몇십 원씩 손해를 본다면 그냥 문 닫고 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을 테니. 근데 또 그러면 이 최고 가격제를 정하더라도 국제 시세에 올라가는 것만큼 또 계단식으로 이번 주는 얼마, 다음 주는 얼마. 그럼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할지 이건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글로벌리 보더라도 상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오히려 상한제 실시하기보다는 수출 통제를 하는 케이스가 있죠. 실제로 외부로 돌리지 금요일, 말고.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같은 경우는 석유 제품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뭐 설탕도 어느 날은 그러했고 국내 내수용이 부족할 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선은 내수용으로 돌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럼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수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제 설비 기준으로 보면 5위 하는 국가입니다. 네. 굉장히 큰 그 정제 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우리가 되고요. 정유를 해서 수출을 하는. 네, 정유 설비의 규모가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이 정도로 되니까 굉장히 큰 국가들이죠. 네. 이 국가들의 수출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수가 원체 크니까. 내수가 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규모는 큰데 내수 규모가 적다 보니까 내수 사이즈, 수요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급할 때는 수출을 줄여버리면 사실은 내수 가격에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네요. 네. 그럼 정유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내수용으로 파는 거랑 수출하는 거랑 마진이 어디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수출 비중, 내수 비중 막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출 비중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수에 파는 것보다 수출로 파는 게 훨씬 더 마진이 좋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최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석유 최고 가격제보다는 차라리 그 수출 물량을 내수로 먼저 돌리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는 그럼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좀 더 효율적이고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작용이 덜한. 맞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뚫려야 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봉쇄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왜 중동 이슈 터질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될까 걱정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로 생기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우리 시간 오늘 아침에 글 하나 올려가지고 좀 시장이 좀 달라진 게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계획보다 빨리 진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란의 문제가 좀 종전으로 간다면 네. 혹은 휴전으로 간다면 전쟁 이전 수준이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한 70달러대였잖아요. 60달러대. 60달러대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쟁이 끝나면? 극적으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원래는 지금 오펙이 증산하기 시작하면서 공급 과잉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유가가 심지어 50불, 40불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었거든요. 전쟁 전에. 전쟁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오펙에서도 지금 4월부터 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득적으로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60불대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트럼프에 대한 이 트윗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전쟁을 우리가 끝낸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메네이의 차남이 후계자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최고 지도자의 정책적으로는. 성향이 기존의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쪽이고 더 강경하대요. 네, 혁명 수비대랑도 조금 더 가까운 쪽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핵을 가지고 그냥 위협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오히려 핵 무기 개발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유가의 레인지를 대략 한 70불에서 90불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낙관보다는. 네. 어느 정도의 긴장이 좀 지속되는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전쟁은 우리가 그 끝낼지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시작한 사람도 그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우려반 하는 게 이제 타코라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트럼프가 꼬리를 내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태가 달라지는 게 없고 너무 길어져서 이제 물가 상방의 압력이 커지면 뭔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명분을 찾으려고 할 테고 네. 어찌됐든 간에 핵 개발 시설은 우리가 다 타격을 줬다. 네. 재기불능이다. 이러면서 먼저 철수할 수는 있겠으나 네. 정세는 또 달라진 게 근본적으로는 없을 테고. 호르무즈 해협을 기본적으로 계속 긴장을 이란 측에서는 가져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맞습니다. 그 효과를 봤으니까요. 이란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네요. 트럼프 이게. 입장에서도 이런 물가 부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진정시키는 발언들이라든지 그런 액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왜 호르무즈 해협 쪽에 그 미군이 호위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해상 보험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민간 보험사들이 지금 그 보험 안 받아주려고 하니까 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있긴 있을 수 있긴 한데 네네네. 기존의 이제 물동량을 얼만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물동량 자체 100%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네. 그건 또 쉽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해상 보험이라는 것도 사후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격이 된다는들 뭐 거기서 원유 뭐 배만 손실 보는 게 아니라 또 인명이 네. 있는 문제니까 근본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그 미 해군이 호위를 해주고 보험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배 타고 거기를 지나갈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게 지금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석유나 그 정유 시설들이 폭격 맞은 곳들이 좀 있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좀 회복할 때까지 더 그럼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도 정제 설비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네. 러우 전쟁 때문에도 지금 이미 타격을 받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아서 거기서 지금 드론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에서 타격을 받은 설비들도 꽤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글로벌 정제 설비의 한 7%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네네. 러시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올해 중반 이후나 돼야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드론 공격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필요한 게 이제 러시아의 현황인데 지금 사우디도 정제 설비가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 이란도 지금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유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제 설비, 정유 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땅속에서 파내는 것부터 네. 정유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송하는 것까지 그 어느 하나하나에 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네요. 네. 복구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물론 이게 정유 설비 거기에서 생산량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 것인가는 또 아직은 다 파악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파악이 사실 지금은 잘 안 되는 전쟁 중이다 상황인데 보니까. 문제는 전쟁 이전에도 이 정제 설비가 부족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4, 5년 동안 친환경 열풍이 굉장히 불었던 걸 아실 거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유 설비를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돈을 못 벌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난 4, 5년 동안 정제 설비들이 지어진 게 아니라 폐쇄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그게 미국이 심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4년, 5년 동안 정제 설비들이 부족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쟁이 나면서 그게 더 극대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가가 대략 한 40% 정도 올랐는데 석유 제품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가 40% 올랐으면 디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0% 정도,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정유 설비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설비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유된 제품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약적인 요인이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터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제 마진이라는 걸 가지고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를 예. 보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러우 전쟁 직후를 제외하고 예. 지난 10년 동안의 정제 마진이 10불, 11불 정도가 맥스였습니다. 예. 최대치가. 전쟁 딱 직전이 얼마였냐면 12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불만 하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좋은 레벨이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불입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마진이 되게 좋아진 건데. 맞습니다. 근데 양적인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양적인 거는 크게 늘질 않았다는 거예요? 정제 설비를 통해서 나온. 물량은 크게 늘진 않았죠. 물량이 크게 늘지 않았고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정제 마진이 크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마치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랐던 맞습니다. 것처럼요. 공급은 크게 늘지 못하는데 수요가 맞습니다. 더 늘면은 가격이 치솟았던 이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유사가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긴 한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으면 원유를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쩔 수 없이 공장을 가동률 떨어뜨리거나 공장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항상 이제 들었던 카드, 그래도 뭔가 좀 공급이 더 늘어나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증산인데, 네. 근데 지금은 정제 설비도 제한적이고 호르무즈 해협도 막혀 있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증산을 하더라도 이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죠. 보관해 놓을 탱크도 없고 이제. 맞습니다. 이거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수밖에 거의 없는 거네요. 그래야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디젤 가격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뭐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산 원유가 있다 해도 거기는 또 이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 네. 풀어줄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 원유를 써도 된다라고 지금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준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또 러시아하고는 좀 이제 유화책이 되면서 러우 전쟁의 종전까지도 좀 가까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기대감은 또 있긴 있더라고요. 최근 며칠. 그런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렵습니다. 뭐 하여튼간 러우 전쟁도 그렇고 이란 전쟁도 그렇고 뭐 빨리 종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유사를 향한 그 눈초리들은 계속 좀 매서워지고 있어가지고, 아까 그 정제 마진이 기존에 10에서 11달러 수준이었다 최근에 30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럼 정유사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 어차피 오래 못 간다. 원유 재고가 없기 때문에 공장을 꺼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래서 왜 이럴 때마다 횡재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민감한 이슈긴 한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적자가 날 때는 또 보존해주냐라고 보면 사실 지난 한 2, 3년 동안 적자를 계속 봤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지긴 했으나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공장을 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횡재세를 걷는다라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마지막 불꽃일 수 있는데.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정유사가 적자 볼 때는 별로 뉴스가 안 됩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여론이 또 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고, 석유화학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대부분 정유사, 네. 정유산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정제된 걸 가지고 뭔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석유화학 기업들. 안 그래도 업황이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쪽의 물량 봉쇄도 많았고. 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러우 전쟁이랑 비교를 해보면 예. 러시아가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 비중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었는데요.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 당시 대비해서 석유화학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한 40% 정도 올랐지만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비슷한 정도로 올랐어요. 30%에서 한 40% 그 정도 레벨로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석유화학 업체는 정유업체와는 달리 예. 제품 가격이 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마진이 스퀴즈 나는 상태. 마진이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은 이제 중국 또 중동과 싸워야 하는 거고, 마진이 좋지 않았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했던 건데, 전쟁이 나서도 마진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 네, 제약적인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경쟁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석유화 공급을 좀 줄인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양회 전인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마 구체적인 수치들은 예. 아마 이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중국에서 설비를 줄이겠다고 한 비중은 한 10% 정도 내외로 설비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10% 내외를 중국에서 줄이면 그게 글로벌리 보면 한 2, 3%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기는 하고요. 2, 3% 공급만 줄어도 예, 그래도 조금만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보니까 전 세계 화학 제품 생산량의 한 5에서 6% 가량이 향후 한 2, 3년 정도 내에는 줄어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힘들어지는 업체들은 진짜 더 많이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구조조정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공급을 축소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석유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적자를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는 거예요. 예, 당장은 지금 힘들 수 있지만 이런 당장의 힘든 상황이 오히려 설비 퇴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석유화 기업들도 뭐 특정 이제 단지 내에서 설비 통폐합, 네, 운영 통폐합을 또 하고도 있고요. 대산에서 1호 케이스가 나왔죠. 그게 롯데케미칼과 HD 현대. HD 현대. 네, 근데 여전히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네. 일부 공급만 전 세계적으로 한 2, 3% 정도 축소되는 그 정도네요. 예.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테고. 그러면 전쟁의 영향은 아직까지는 뭔가 덜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석유화학 업계는. 지금 이미 받고 있죠. 예,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이제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더 올리면서 마진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거는 공급 별 과잉이 영향이 심한 상태다 보니까 없나요? 원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리지 못해요. 아까 정유 사례를 말씀드릴 때는 원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네네. 석유화학 쪽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공급 과잉이 심해서 원가보다 덜 올라갑니다. 제품 가격이. 또 시장 측면에서도 한번 좀 볼게요. 요즘에 그때 그 코로나 때 한번 막 마이너스 유가 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러우 전쟁 때도 막 갑자기 치솟았고 최근에도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원유 관련 ETF나 ETN 네. 관심 받는 분들 막 이렇게 쭉 늘지 않았습니까? 막 많이 안 물어봅니까 네, 주변에서? 물어보시긴 하는데 예, 저는 차라리 예. 정유 업체를 사시라고 말씀을 더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하고요. ETF, ETN은 네. 예, 그리고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갈 때도 나쁘지 않지. 올라갈 땐 더 좋지만 유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익 방어가 어느 정도는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정유 업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실제 원유를 생산하는 업체들, 기업. 예, 기업들,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들어보셨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유가가 올라갈 때도 좋지만 빠지더라도 사실은 크게 이익 훼손이 나지는 않거든요.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게 엑소모빌이었나요? 옥시덴탈입니다. 옥시덴탈. 그러니까 왜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 다들 이제 좀 의문을 가졌었으나 네,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고 맞습니다. 그 해안에 다시 한번 또 무릎을 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20년 이후로 예. 굉장히 빠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쉽지 않아진 상황인 거잖아요. 아마 워렌 버핏도 에너지 트랜지션에 대한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고 보셨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향후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에너지 공급 부족, 전통 에너지의 공급 부족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원전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만 에너지 전환 자체가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여러 우여곡절이 생길 때마다 다시 또 역시 전통 에너지지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또 우리는 지금 또 목도를 하고 있고 네. 혹시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유값이 좀 올라가니까 지금 죽게도 하는 분들 정말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는데
왜 기업들이 이런 거 이제 전략적으로 해지하지 않습니까? 금융상품을 통해서. 네. 일반인이라면 생활인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원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가스가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예. 가스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럼 대체원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디젤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석탄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탄과 가스가 올라가면 결국은 이게 비료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돌아가는 현황들을 보면 글로벌 에너지원들이 모두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거기다가 워낙 이 전통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니까 심지어 이제는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죠. 뭐 이미 원래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게 더 유리했지만 그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마가 진영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게 봤을 때 어쨌든 전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부족을 해치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길게 보면 태양광 산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정유업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나 석유화업체는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지만 길게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금융 상품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해지를 하는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투자가 어느 정도 또 네. 필요한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태양광, 단기적으로 정유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에너지 전화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유가가 올라가면 또 에너지 전화 비용이 역설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태양광이라든지 맞습니다. 친환경을 또 빨리 이제 쓸 수 있는 그 하나의 맞습니다. 요인이 되니까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에너지원 다변화, 수입처 다변화 이야기인데 네. 지금은 과거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많이 어떻게 다변화가 돼 있나요? 원유 같은 경우는 다변화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중동에서 애초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동산 비중이 차지하는 게 한 대략 한 70% 정도 되고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70%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거의 한 중동산 비중이 한 8, 90%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산이 늘어나면서 미국산이 지금 한 10% 정도 중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각화를 시켜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이상 좀 다각화하기 쉽지는 않죠. 여기서 더 많이 늘리기가. 네, 더 늘리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뭐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조금 낮추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아진 거예요? 지금은 좀 낮아진 편인가요? 국내랑 글로벌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가장 빠른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석탄 발전 비중이 과거에 40%였는데요. 맥스. 지금 10%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석탄 발전 비중이 떨어질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셰일붐 때문이었고요. 예, 셰일붐이 들면서 가스 가격이 워낙 저렴해지니까 석탄을 대체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에서 지금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인도라든지 동남아, 예. 중국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석탄을 빨리 대체할 수 있으려면 글로벌 LNG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호황인 게 예. 너도나도 LNG를 해서 수출하겠다고 하면서 LNG 선들이 지금 발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2030년도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아시아의 LNG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쯤 되면 아마 이 동남아나 아시아 쪽에 이 석탄을 대체하는 그림들이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LNG 같은 경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지금 카타르나 미국에서 LNG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 2배 정도 이상 늘릴 거예요. 그러면 LNG 물량들이 아시아로 대부분 오는데 네. 당연히 이제 LNG 물량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지금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안정이 되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근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석유보다는
가스의 비중, LNG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유리한 전략이 될 테고요. 예, 2030년도까지는 그게 맞을 것 같고 예. 이후로는 원전이라든지 혹은 태양광 이런 쪽도 동시에 좀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단기간에 중동의 정세에 따라서 급변하는 것들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빨리 이 사태가 또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참 이거 끝내기 전에 중국 배는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식별 장치? 그걸 끄고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란산 원유를 받아 쓰는 비중이 13% 정도 됩니다. 예. 꽤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못 받았으면은 정유사업들이 공장을 꺼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압박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란도 어느 정도는 중국 배가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뭐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배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이런 걸 또 알리려고 한다라고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인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며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급반등했습니다. 어린이 170여 명이 희생된 이란 초등학교 폭격 당시 영상 속 미사일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목되면서 미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효과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배럴당 $100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전략 비축유 방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80대로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1년 전보다 4.6% 증가한 $36,855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5,241만 6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5478님이 이 시간에 항상 성공예감 들으면서 수도권 제1순환도로로 출근하는데요. 어제 오늘 도로에 차가 진짜로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역시 가격이 오르면 또 수요가 줄죠. 근데 또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리기 마련인데 지금은 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대를 하기에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또 들어볼까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사료값과 전염병 여파로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진미경님, 저는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사료값이 올라서 많이 힘듭니다 하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의 사료비 그러니까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된다고 네. 하죠.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겠고. 근데 다만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 비롯해서 사료 가격도 좀 낮아지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네. 유엔 식량 농업기구 자료를 보면요. 곡물 가격 지수가 23년 1월에는 147이었는데 네. 그게 지난해 1월에는 111, 네. 올해 1월에는 107대까지 낮아져서 곡물 가격도 내려오고 있고 이걸 반영해서 뭐 농협의 배합 사료 가격이라든지 조금씩은 낮아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 환율이 곡물 가격 하락분을 또 상쇄하는 것도 네. 있고 또 배합 사료뿐만 아니라 건초 같은 조사료도 이제 먹여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가격은 또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 가격 자체가 올라야 사료값 대비 뭔가 좀 수익이 좋아지는 그렇죠. 구조인데 상대적 부담이 좀 여전하다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보니까 한우 가격이 좀 오른다고는 합니다. 네. 사육 두수가 줄면서 한우 가격이 좀 이제는 방어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걸 또 농가에서 체감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주주총회였는데요. 6233님, 올해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내년에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당연히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단 결제 시스템 때문에 언제 샀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그 전년도 마지막 거래일까지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요. 주식은 주문 후에 영업일 기준 2일이 지나야 실제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28일 이전에 사야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에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만약에 12월 29일 이후에 매수를 하면 장부상 주주가 되는 날은 2027년으로 넘어가서 2028년이 돼야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4469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주주총회의 모습은 급박하고 긴장감이 있던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극화된 거죠. 사실 주주총회는 그렇게까지 급박하지는 않고요. 뭐 예를 네. 들어서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이러면 뭐 몸싸움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이제 막 이른바 체증하기 위해서 뭐 영상 찍어놓고 나중에 법적 분쟁까지 가고 네. 어떤 주주총회는 거의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주총 자체가 아니라 신분증 확인하고 의결 정족수라든지 위임장 확인하느라고 막 7, 8시간 네. 걸리는 경우도 제가 취재한 사례로는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주총은 평화롭습니다. 심지어 정기 주주총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네.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재무제표 승인, 뭐 이사 감사 선임이라든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네. 이의 없으십니까? 땅땅땅 끝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서 누가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뭐 네. 그 한동안 여러 가지 경영권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고하셨고 뭐 이에 네. 찬성합니다. 여러분들 제청합니다. 이러고 5분 만에 끝나고요. 주주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신다면은 그 네. 이후에 경영진과의 문답 시간, 경영진이 한 해의 경영이 어땠고 올해는 어떠할 전망이고 네. 그 Q&A 하는 시간이 사실은 또 이제 투자자들에겐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질의응답 때문에 주주총회장을 참석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투자자라면. 하나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5141님이요.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어서 주주총회 통지서가 왔는데 가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한 주만 있어도 주주입니다. 그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시면은 그 현장에서 주주 명부랑 대조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네. 주총장에 다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공간에 화상 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오. 보실 수 있게 네. 이렇게 또 배려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전자투표도 가능하다는 네. 점도 알려드립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또 급하게 여러 가지 정리를 또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현재 6.5% 올라가고 있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